민주당 측에서 어제 그 7인회가 임명직 맞지 않겠다.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일컫는. 그리고 오늘 이제 송영길 대표가 그 이야기를 했죠. 본인도 불출마할 뿐더러 이번 이 대통령 선거와 같이 있는 재보선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 뭐 이러면서 그때 한 지역의 사선 이렇게 출마 이렇게 금지하는 부분도 뭐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이러면서 어쨌든 자기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여러 가지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제대로 이렇게 상승되고 이렇게 나갈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지지율이 딱 이렇게 고착 상태에 있다든지 이러면은 또 선대위 혹은 당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럼 또 당에서는 어쨌든 그게 반응을 해야 되니까 뭐 지난번처럼 선대위 해체를 한다든지 뭐 그 당의 어떤 대표는 남겨놓고 지도부는 전부 다 사퇴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거치는데, 이번에 보면은 역대 대선에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최측근들의 임명직 안 하겠다는 그런 발표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그다음 타겟이 송영길 대표였거든요. 원래 송영길 대표의 어떤 실수는 많이 한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래서 본인의 당 대표 사퇴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오늘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싹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제시했더라고요. 어쨌든 민주당 쇄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큰 틀에서 이래 보시면 돼요. 이번 가마 갈수록 정치적 이슈는 국민들에서 관심사가 아니에요. 비중이 옛날에 비해서 자꾸 줄어들어요. 국민들은 정치를 어떻게 보는 거는 자기네들의 이해관계로 보는 거예요. 삼선하든 사선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고 이 정치가 제대로 민심을 수렴하는 시스템이나 구조가 아니었다 보니 국민들이 봐서 정치는 우리 이해관계 아니었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국민들이 지금까지 봤던 민주당의 권력에 집착하고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당파적 권력의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민주당 정치에서 중진들의 권력 독점보다도 국민들이 더 이 혐오를 갖는 것은 뭐가면 소위 말하는 당원 패권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전에 대깨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렇죠. 당원 패권주의, 이 당원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당원 중심인데, 이게 당원 중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당원으로 가입 여부도 생각보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열려있는 구조도 아니고 소통 논의 구조도 열려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말은 명식은 당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특정 세력에 의한 당원을 동원한 패권주의적인 이런 모습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 해소될지는 지금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이제 그 시니어 그룹들이 해당이 되는 이 세력들이 이런 이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단 이 박빙의 구도에 대고 분명히 이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뭐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딱 하나. 송 대표가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당에서 이렇게 화답을 해줄지, 당 중진들이 이걸 수용할 수 있을지, 그건 또 별거네요. 어떻게 당 중진은 어떤 반응이 나왔었나요?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죠. 만약에 이런 것을 던졌는데 당 중진들 수용을 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당 중진들이 삼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부분에서 논란이 된다면 이 효과가 많이 반감될 수가 있다고 봐요. 전에 당혁신위원회에서 그 자기 지역의 삼선 이상 연임 금지 이 부분들은 사실상 유야무야 됐었죠. 유야무야 된 걸 이번에 다시 이제 끄집어내면서 자기 불출마도 이야기하고 이랬던 거죠. 우리 차 교수는 어떻게 봤습니까? 일단 뭐 저는 뭐 사실 그러니까 7명의 그 임명직 안 하겠다 이야기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본 장면이잖아요. 역대 선거할 때마다 그 후보 측근들이 근데 그 후보가 지지율이 정체되면 후보 측근들이 우리가 측근 정치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하고
하는 부분들은 너무 익숙한 장면들이라서 별로 이 신선하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지금 그러니까 지금 4선, 그러니까 3선 초과 한 지역에서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마 민주당에서는 일종의 하나의 흐름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열린민주당과 통합 조건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중진들이 이제 반발할 거냐는데 저는 선거 전에는 아무도 반발을 못 할 거라고 봅니다. 말했다가는 자기가 지금 완전히 그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는데 문제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선거 전에 그러한 식으로 그러니까 이 중진들의 족쇄를 그러니까 정치적인 족쇄를 던져버리면요 중진들 입장에서 열심히 안 뛰겠죠. 차라리 오히려 자신의 정치 생명을 생각하면 차라리 선거가 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거철 약상으로도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좋은 전략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뭔가를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측면, 그런 측면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러한 뭐 쇄신의 모습들이 너무 우리가 더 익히 봐왔던 너무 뻔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쇼로 비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지지율의 정체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누가 뭐라 해도 후보 다시 있는 거 아닙니까? 후보가 지금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재명 후보의 능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퀘스천을 갖고 있는 거죠.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거고 또 욕설을 파는 그거는 후보의 인성, 자질 그런 측면에서 또 회의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또 정치 지형적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그 여당 후보이기 때문에 현 정권과의 차별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불리한 지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다 예상됐던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아직까지 분명한 해결책을 못 내고 있다. 이거는 결국 후보가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주변으로 갖고 뭔가를 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별로 유권자들을 먹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제가 민주당 관계자를 이렇게 만나보면은 지금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이 국힘이랄까요, 보수 쪽에는 좀 그래도 몇 가지 카드가 있다. 제일 큰 카드가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후보 단일화, 야권 후보 단일화 카드가 있고, 그리고 아까 홍 소장님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국힘 내에서 홍준표, 유승민과의 원팀이 아직까지 안 된 거니까 그 카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유승민 대표가 언제쯤 등판하지 않겠어요? 예. 등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뭘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등판한다고 보는데, 이제 그 효과는 별개로 어쨌든 그것도 카드가 있을 수 있다 보는데, 지금 민주당은 지금 다른 대선 후보들은 일찌감치 다 그걸 했고, 이낙연 후보도 뭐 지금 함께 어제 보면 이 선거운동도 같이 성남에 가서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카드도 이제 이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이낙연 카드를 이렇게 가장 적시하자, 효과적으로. 근데 이미 이제 다 쓴 거죠. 예를 들면은. 그랬을 때 이 민주당 쪽에서 어떤 뭐든 이쪽 카드가 나오면 이쪽에도 뭐 나오고 맞불을 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카드가 별로 없고, 그 카드 중에서 이른바 7인의 카드, 그리고 지금 이제 586 용태 카드가 있죠. 지금 586 용태 카드가 있는데, 실제 이거는 이제 김종민 의원이 본인도 이제 586이면서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본인은 지금 충남도지사 나간다는데, 충남도지사 나가면은 공천 후보가 된 국회의원 내려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자기는 저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나, 예를 들면 이런 말 또 이야기 되는데, 어쨌든 이 정치 교체라는 어떤 이 명제에 대해서 586들이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자성은 저는 충분히 아무래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내로남불에 대한, 조국 때부터 있어 왔던 그 내로남불에 대한 어떤 대답으로서는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 들고, 근데 단일화 카드에는 그거는 역부족이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 단일화 카드에 맞불 못 넣는 거지. 거기서도 이제 단일화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공동정부 협상이나 이런 게 될 거고, 그럼 이쪽에서도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상당한 이 비호감도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 송영길 당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를 만들면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좀 국민적 신망을 받는 사람들로 이렇게 해서 우리도 공동정부로 공동정권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제법 오갔답니다. 오갔는데 이제 그걸 받아서 송영길 대표가 지금 오늘 아침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죠. 했는데 왜냐하면은 단일화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거든요. 이 단일화 어려움 또 많을 수 있는데 단일화 안 될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을 버리는 카드를 내밀었다가 이게 자칫 또 오버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 와중에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마지막 이 추석 민심 전에 카드를 갖다 내보여야 된다 해서 7인회와 어떤 송영길 대표의 어떤 세신 카드를 이제 내보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이 양쪽 다 후보 리스크가 중심이기 때문에 후보들이 정말 국민들한테 지금 후보들이 내놓는 거는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거든요. 국정 운영을 정말 책임질 대통령으로서 그 후보들이 내놓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 파트가 됐든 경제 파트가 됐든 어쨌든 본인이 그 부분을 온전히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 거기에서 그 부적합도가 그렇게 지금 많은 가운데에서 본인들이 마지막 어떤 당선으로 가는 길목을 열기 위해서는 후보들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 후보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사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으로서 될 일은 아니고 자기 그거를 갖다 탁 맡고 있는 어떤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쩌면 판결이 아니라 본인이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뭐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도 쓰고 했던데 그게 우리 다수의 국민들이 를 갖다 설득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처가비리 음단이라고 뭐 홍준표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 불안한 국민들한테도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고요. 그래서 후보들이 자기 리스크, 국민들이 문제시하는 자기 부분들에 대한 솔루션,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자기 캠프나 뭐 자기 이 참모들 그리고 뭐 이렇게 당이나 이런 부분의 어떤 세션하고는 저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다르다 이래 봅니다. 마지막 한 말씀씩 할까요? 예. 이분 대선을 보면서 어때 본인이 생각나는 점 우리 홍 소장부터. 전번에 어디에 나가서 이번 대선은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랄까 그건 뻔한 말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 판은 제가 보건대는 정말 예측 불가다. 과거의 도식으로 과거의 어떤 프레임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판에 가면 어떨 때는 굉장히 기술주의가 테크니컬한 어떤 그 수에 의해서 선거가 결정이 날 수도 있는 그런 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선판은 끝나 있다. 그런데 나중에 지금 윤석열 끝나 있다는 이야기죠. 아까 말씀. 내가 볼 때는 뭐 그쪽으로 결정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보수 지지자층은 나중에 이제 사기 대선을 당했다라는 게 입증될 거다 이래 보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이야기네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그 민주화의 8번째 대통령 선거인데 이제 앉아 이 5년 단임의 대통령 선거제가 이제 막바지 온 거 아닐까. 지금 사실 뭐 비호감 대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대선 처음 본다고 하는 정도로 지금 사실은 이 대통령을 뽑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대통령 제도에 대한 상당한 궁극적인 그러니까 의문들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정작 이 부분에 대한 그 뭔가 이 제도적인 그 방향의 그 전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물론 뭐 황 소장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꼼수들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그게 꼼수가 아니라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부분이 저는 이번 대선이 마지막 5년 단임의 대통령 선거가 됐으면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이 진영 간의 대립 갈등을 넘어서는
그런 좀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향이 만들어지는 대선이었으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제에서는 안 다뤘는데 그 개헌이라는 문제 그 누가 다들 이야기하듯이 지금 우리가 그 87년도 이렇게 이 6월 혁명에 의해서 이렇게 그 우리가 개헌을 한 그것이 지금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개헌이라는 이슈는 언제든지 등장하지만 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또 잠잠하다가 또 막바지에 이야기 됐다가 또 넘어가고 했던 게 벌써 지금 이제 10년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손학규 이 전 대표가 이번에 또 출마를 하셨더라고요. 하면서 제7공화국을 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목소리에 뭐 언론에도 한 줄 나지도 않고 뭐 그러던데 그 저는 이 개헌 문제가 이번 대선에 그 이슈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정말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우리 헌법이라는 게 그 어떤 틀과 방향을 갖다 제시하는 건데 이것이 이 날글대로 나갔다면은 새로운 변화를 갖다가 추동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책임은 나라를 맡겠다고 나온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분권형 대통령으로 되든 아니면 정말 분권형 권력 구조로 해가지고 대통령제에 대한 변화를 갖다가 이렇게 그 하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상 늦출 수는 아닌가 싶은데 지금 다들 이번 대선에서 개헌은 국민들이 바라는 이슈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들 다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어떤 바라는 부분만 따라가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역할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하고, 그 국민들도 지금 이제 바로 자기 삶을 또 자기들의 생활을 미래를 담보시켜 줄 개헌이라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거기에 대한 찬성도 그동안 쭉 이렇게 그 열려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깔려 있었다고. 그래서 저는 그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이번 대선 특히 TV 토론에서 개헌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기를 바람이라는 말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